첸색 18년 초여름 조선 한성부 동궁전에 이른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25살의 세자 이제가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입에서 긴 하품이 나왔습니다. 창밖에 새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표정에는 권태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벌써 14년째 이어지는 세자 생활. 그에게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하, 기상하실 시각이 옵니다. 문 밖에서 내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자는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지만 정작 그 기대를 받는 당사자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세자의 손짓에는 피로함이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동궁전 한쪽에서는 충녕대군 이도가 이미 일찍 기상하여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23의 나이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서재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보였습니다. 형님께서는 아직 기상하지 않으셨나이다. 충녕대군의 말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내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세자 전하께서는 어젯밤 늦게까지 무언가에 마음을 쓰고 계셨나이다. 충녕대군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형에 대한 우려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양령은 전날 밤 궁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한성부 시전거리를 배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싶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답답한 궁궐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기생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유로웠던 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한편 경복궁 강령전에서는 태종이 이른 아침부터 신하들과 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국정을 다스리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세자 문제였습니다. 왕의 위엄이 그의 모습에서 풍겨났습니다. 강인한 의지가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자의 행실에 대한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아뢰자 태종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왕자의 난을 겪으며 피로 왕좌를 쟁취한 자신으로서는 아들만큼은 정당한 적장자 계승으로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그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전하, 세자께서는 분명 마음을 다잡으실 것이옵니다. 아직 젊으신 나이가 아니옵니까? 측근 신하의 위로에 태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린 시절 외게서 자란 세자를 생각하며 혹시 자신이 너무 엄격하게 대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고뇌가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원경 왕후 민씨는 중궁전에서 조용히 불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53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에 대한 염려와 함께 둘째 아들 충녕대군의 뛰어남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복잡한 심정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마, 양령 전하께서 오늘은 일찍 경전 공부를 하신다고 하셨나이다. 궁녀의 말에 원경 왕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잡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혹시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 하는 우려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복잡했습니다. 희망과 걱정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시각 양령은 여전히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자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과 자신의 성향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어머니의 걱정, 신하들의 시선, 그리고 동생의 뛰어남까지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의 새소리가 유난히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조선 왕실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태종 12년 동궁전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당에서 들려온 소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양녕대군이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냐? 창밖으로 내관들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온했던 아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큰 사건의 전조였습니다. 내관이 급히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전하, 큰일이 일어났사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악공 2호방이 궁을 빠져나갔사옵니다. 내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곽선의 처 어리를 만나러 간 듯하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리.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양령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며칠 전 2호방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곽선의 처가 용모가 뛰어나다고 했지. 그의 눈동자가 이상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호기심이 위험한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령전에서 태종이 조회를 마쳤습니다. 그때 내관이 급히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동궁에서 급한 일이 일어났사옵니다. 태종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분열한 말이냐?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세자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궁전에서 양령이 2호방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내관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자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어리라는 이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집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리가 2호방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했다고 하느냐? 양령에게는 이 소식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몸이라며 거절했다고 하옵니다. 양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위험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여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충녕대군 이도가 서재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의 주변에서 또다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형님께서는 왜 항상 이런 일들에 휘말리시는 것일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을 존경했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왕실에 미칠 영향이 두려웠습니다. 충녕대군의 마음은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형의 행동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양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어리를 만나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옵니다. 측근 내관이 필사적으로 만류했습니다. 만약 상정께서 아시게 된다면, 하지만 양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조용히 다녀오겠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양령이 몰래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내관들이 이를 눈치챘습니다. 형님께서 궁을 나가셨다고 하느냐? 충녕대군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몰래 나가신 것으로 보이옵니다. 충녕대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걱정되었습니다. 곽선의 집 근처에 양령이 나타났습니다. 세자가 직접 신하의 집을 찾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리야, 나와라. 양령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집 안에서는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저희 집에 무슨 일로 오셨나이까? 곽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네오를 군구로 데려가겠다. 양령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어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곽선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령의 결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운명을 바꿀 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는 한성부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한성부를 감쌌습니다. 곽선의 집 앞마당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양령의 선언을 들은 어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하, 제발 그런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곽선의 아내이며 이미 정해진 제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사옵니다. 어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양령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양령은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자라는 지위가 주는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리야, 네가 나를 거부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으냐? 양령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자로서 누려온 모든 권력이 그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곽선이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전하, 신의 아내는 비록 용모가 뛰어날지는 모르나 이미 혼례를 치른 몸이옵니다. 전하께서 이런 일로 어명을 내리신다면 신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사옵니까? 곽선의 절절한 호소가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양령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양령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쌓인 불만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14년간 세자로서 지켜야 했던 모든 규칙들,
끝없는 기대감이 그를 질식시켜 왔던 것입니다. 곽선, 너는 나에게 강의를 하려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억압된 감정들이 일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세자의 체면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때 담장 너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내관들이 급히 달려와 양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상정께서 급히 궁구로 돌아오라고 명하셨사옵니다. 태종이 양령의 행방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신하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는 소식은 이미 궁궐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태종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양령은 내관들을 보며 짧게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리, 네가 자원해서 따라오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데려가겠다. 양령이 어리의 팔을 잡으려 하자 어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놓아주세요. 어리의 절규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양령은 정말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전하, 충녕대군 전하께서도 오고 계시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령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그는 무엇보다 싫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녕대군이 나타났습니다. 23의 나이에도 침착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무엇을 하고 계시옵니까? 그 속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유부녀를 강제로 데려가려 하신다는 소식을 충녕대군의 말에 양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훈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훈계하려고 온 것이냐? 네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체면이라고 했느냐? 나는 14년간 그 체면을 위해 살아왔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는 것이냐? 형제 간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태종의 친위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곽선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친위대장이 양령에게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세자전하, 상전의 명으로 모시러 왔사옵니다. 태종의 명령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령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전하, 상정께서 즉시 궁으로 돌아오라고. 친위대장의 단호한 말에 양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어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리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양령은 친위대와 함께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충녕대군도 형을 따라 궁구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양령은 곧바로 태종 앞에 서야 했습니다. 강령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종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신하의 아내를 탐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렇사옵니다. 양령의 담담한 대답에 태종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감히 네가 나에게? 저는 부왕처럼 형제를 죽이지는 않았사옵니다. 단지 한 여인을 원했을 뿐이옵니다. 부자 간의 대립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양령기 왕자의 난을 언급하는 순간 태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를 담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죽여가며 왕좌에 오른 과거가 아들의 입을 통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강령전의 찬 기운이 부자의 대립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둔 상처가 건드려졌습니다. 하지만 양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토록 오래 참고 견뎠겠사옵니까? 14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한계는 있사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던 삶, 항상 모범이 되어야 했던 무게감,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경 왕후가 궁녀들과 함께 강령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고 있다는 소식에 양령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원경 왕후가 전각 안으로 들어오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옵니까?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대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깊은 한숨이 전각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마, 세자가 신하의 아내를 탐하여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고 하옵니다. 태종의 말에 원경 왕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양령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후회나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그런 일을 했느냐? 어머니의 간절한 물음이 전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어마마마. 그리고 저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사옵니다. 양령의 당당한 대답에 원경 왕후는 휘청거렸습니다. 궁녀가 급히 부축했지만 그녀의 충격은 컸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이냐? 어찌 이런 말을 태연히 할 수 있느냐? 어머니의 절규가 강령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양령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아내의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너를 낳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원경 왕후는 이미 세 딸이 있었고 그 뒤로 아들 셋을 낳았지만 모두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양령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던가. 너를 죽을까 두려워 외가로 보내기까지 했던 그 마음을 아느냐. 태종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부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전각 밖에서 또 다른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의정부 대신들이 급히 궁궐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행동에 대한 소식이 이미 조정 전체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전하, 의정부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이 급히 입궐을 청하고 있사옵니다. 태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일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곧이어 주요 대신들이 강령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하, 세자의 행실이 도를 넘어싸옵니다. 신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 어찌 세자가 할 일이겠사옵니까? 영의정의 직원에 다른 대신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드렸음에도 세자의 행실은 날로 더해가고 있사옵니다. 매산양에만 빠져 학문을 소홀히 하고 기생들과 어울리며 이제는 유부녀까지 탐한다니
이것이 과연 조선의 후계자가 할 일이겠사옵니까? 대신들의 성토가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대신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양령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위선으로 들렸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중에 첩을 두지 않은 자가 몇이나 되느냐? 양령의 반박에 대신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세자와 신하를 어찌같이 논할 수 있사옵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옵니다. 전하, 더 이상 미룰 수 없사옵니다. 세자의 폐위를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할 때입니다. 폐위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강령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원경왕후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태종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양령만이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폐위라, 그것도 좋은 생각이로군. 양령의 담담한 반응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그런 마음이냐? 태종의 떨리는 목소리에 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경왕후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어머니의 오열 소리가 강령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양령의 마음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강령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원경왕후와 충녕대군이 모두 떠난 후 태종은 혼자 남아 촛불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그의 눈빛에는 깊은 번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양령은 동궁전으로 돌아와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밤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양령의 뇌리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외계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외할머니 송씨는 그를 세자가 아닌 그저 하나의 아이로 대해주었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놀고 개구리를 잡고 나무에 올라가 새알을 구경하던 그 시절 아무도 그에게 세자답게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왜 궁궐로 가야 하나요? 8살 때 궁궐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외할머니에게 물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쟤야, 너에게는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단다. 하지만 그 운명이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란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외할머니의 말이 무엇을 뜻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후의 기억들도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엄격한 교육, 끝없는 경전 공부, 예의범절 교육, 그 모든 것들이 어린 그에게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세자는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스승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은 평범한 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문득 동생 충녕대군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충녕대군은 겨우 3살이었는데도 벌써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책을 읽어주면 금세 외워버리고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형님, 이 글의 뜻이 무엇인가요? 어린 충녕대군이 경전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물었을 때 양령은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10배는 어린 동생이 자신보다 더 깊이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도는 정말 현명하구나. 세자보다도 더 현명한 것 같다. 신하들이 몰래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을 때의 충격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욱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동생보다 못하다면 차라리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양령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천사사고 7년 명나라 사행길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만큼은 정말로 세자다웠습니다. 영락제를 만나고 조선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얼마나 기뻐했던가. 이제야 너를 보니 내 마음이 든든하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세자로구나. 그때 아버지의 칭찬을 들으며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던지.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품성이 잘못되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외가와 선을 그었던 그 순간 어머니 원경왕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외가를 버린 후 자신 역시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뿌리를 잃은 나무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당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충녕대군이 혼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형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형님, 잠들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이도야, 너는 왜 이 시간에? 형님이 걱정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사옵니다. 충녕대군은 형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형제는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도야, 나는 정말로 나쁜 형인 것 같다. 양령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께서는 나쁜 분이 아니시옵니다. 다만 세자라는 자리가 형님께는 맞지 않았을 뿐이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어야 했을까? 그저 형님 자신이면 되었을 것이옵니다. 충녕대군의 말에 양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와 만나면서 양령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두 형제는 여전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양령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두 형제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만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양령은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궁전 마당 너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내관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두 왕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들, 급한 소식이 있사옵니다. 양령과 충녕대군은 동시에 내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긴장감이 동궁전을 감쌌습니다. 과학선의 CEO 어리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양령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몸이 굳어졌습니다. 충녕대군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세히 말해 보아라. 양령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녁 김한로의 첩과 유모가 어리를 찾아갔다고 하옵니다. 그들이 어리를 심하게 구타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의 신세를 망칠 거냐며 말이옵니다. 그 후 어리가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양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양령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충녕대군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님의 잘못만은 아니옵니다. 아니다, 이도야. 내가 그녀를 탐하지 않았다면, 내가 강제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양령은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강령전에 도착하자 태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원경 왕후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태종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너 때문에 죽었다. 죄 없는 여인이 네 욕망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태종의 분노가 강령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양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핑계댈 이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범아마,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옵니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참회의 말이었습니다. 태종은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느냐? 네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말이다. 원경 왕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양령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부모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사옵니다. 아보마마,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세자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옵니다. 양령은 천천히 일어나 충녕대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도야, 너야말로 진정한 세자가 되어야 한다. 나보다 현명하고 덕이 있으며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네가 말이다. 형님, 무슨 말씀을? 나는 진심이다. 네가 왕이 된다면 조선이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이다. 태종과 원경 왕후는 양령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그런 마음이냐? 그렇사옵니다, 아범아마. 저는 이제야 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사옵니다. 너희 형제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위로가 된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형제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세자 교체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권력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각성과 성장이었습니다. 천사 18년 6월 3일 이른 아침, 조선 왕궁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강령전에는 의정부 대신들이 집결했습니다. 태종은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4년간 이어온 세자 문제의 종결을 위해 그의 얼굴에는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임금 사이에서 내린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양령은 동궁전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깨달음 이후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14년간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이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곧 시작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상정께서 강령전으로 오라고 하셨사옵니다. 내관의 전언을 들은 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세자복을 단정히 여미며 일어섰습니다. 강령전에 도착하자 모든 대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주요 대신들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양령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충녕대군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앞둔 긴장감이 전각을 감쌌습니다. 양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태종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모르는 자는 없을 것이다. 세자 이제의 행실이 도를 넘어섰고 한 여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태종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폐위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억눌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임금으로서의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아베오마마 그리고 대신들께 말씀드리옵니다. 양령의 첫 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의 세자 시절을 돌이켜보니 저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사옵니다. 변명이나 항변을 예상했던 이들에게는 의외였습니다. 다흑히 어리라는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평생 참회하며 살아갈 것이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렇다면 네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리고 충녕대군 이도가 새로운 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사옵니다. 양령이 충녕대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도는 저와 달리 진정한 덕을 갖춘 인물이옵니다. 학문에 깊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알며 무엇보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그의 말에는 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아들을 폐위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세자 이제는 덕이 없고 행실이 바르지 않아 세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에 세자를 폐하고 충녕대군 이도를 새로운 세자로 책봉한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세자가 공식 폐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령이 일어나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차고 있던 세자의 옥패를 풀어 충녕대군에게 건넸습니다.
이도야,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나보다 훨씬 잘 쓸 것이라 믿는다. 형님? 충녕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라.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조선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형제간의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본 대신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충녕대군이 형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정말로 괜찮으신가요? 괜찮다. 아니, 괜찮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나는 이제야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실수들을 반복하지 마라. 권력은 백성을 위해 쓰는 것이지, 개인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의 가족들을 돌봐주어라. 해가 저물 무렵 양령은 경기도 광주로 향했습니다. 궁궐에서 멀어질수록 그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아프게 하지 않고 살겠다. 그것이 어리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이다. 비록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제야 진정한 인간이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새로운 세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새로운 거처. 양령에게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14년간 들어온 동궁전의 종소리 대신 새들의 지저김이 그를 깨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을 열고 내다본 풍경은 궁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막힌 세계가 아니라 멀리까지 펼쳐진 들판과 산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군. 양령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자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었습니다.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긴장감도 사라졌습니다. 양령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흐른 뒤 궁궐에서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세자 충녕대군이 형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형님께서는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고 계시는지요? 궁궐에서는 형님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사옵니다. 아버마마께서도 자주 형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편지를 읽는 양령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동생의 따뜻한 마음이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답장을 썼습니다. 이도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때로는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낸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 원했던 삶이었구나. 양령은 편지에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어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그들에게 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다오. 어느 날 그는 동네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령대군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색해했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따뜻한 선생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가 무슨 뜻인가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양령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그에게는 궁궐에서의 화려함보다 훨씬 소중했습니다. 내 어이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양령의 질문에 아이들이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관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의원이 되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꿈을 듣는 양령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이 되든 상관없다. 다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양령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충녕대군이 왕세자로서 처음으로 큰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층 자녀들도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형님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하셨답니다. 소식을 전해준 전령의 말에 양령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이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세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양령은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세자 시절의 방황, 어리의 죽음, 그리고 폐위라는 아픈 과정들, 모든 것이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과거를 통해 배운 교훈은 평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충녕대군이 조선의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했습니다. 태종이 선위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양령은 즉시 축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도야 축하한다. 너야말로 조선이 기다렸던 진정한 임금이다. 며칠 후 새로운 임금이 된 동생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형님, 저는 앞으로도 형님의 조언이 필요하옵니다. 형님은 여전히 제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이 편지를 읽은 양령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갔고 양령은 광주에서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욱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진정한 인간으로서 완성되어 갔습니다. 양령의 포기가 조선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깨달음이 있었기에 세종의 위대한 치세가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양령은 광주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왕자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말입니다.